이 사건은 김정은을 직접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양 최고 병원의 젊은 외과 의사가 단 한순간에 반역자로 몰린 거죠. 그녀는 권력층의 비밀을 우연히 듣는 바람에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누구보다 특권을 누리던 자리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었길래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직접 추적을 지시했을까요? 가족까지 3대가 몰살당하는 숙청의 공포 앞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마침내 자유의 땅에 발을 딛게 되는 순간 그녀가 흘린 눈물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평양 최고 의사의 처절한 탈출기를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새벽 3시 평양 최고 병원 응급실에서 제 호출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리지현 32살의 외과 의사였죠.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였죠.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실려왔는데 수술 중 그가 헛소리로 내뱉은 말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해외 원조, 약품, 다 팔았다. 위원장 동지께서 아시면 마취가 덜 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그 말. 저는 듣지 못한 척 수술을 마쳤지만 수술실에 있던 보위부 요원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 후 평양은 발칵 뒤집혔죠. 해외 원조 의약품 횡령 사건이 터진 겁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에서 보낸 수억 원어치 의약품이 암시장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왜 연루됐냐고요? 저는 해외 원조 물품을 관리하는 특별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와 약품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검수하고 배분했죠. 고위층 환자들을 전담하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수술했던 간부가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의심받기 시작했죠. 11월 11일 병원 당위원회 회의실, 보위부 대저가 들어와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로 제 이름이 불렸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위원장 동지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리지현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김정은이 직접 제 이름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평양 최고 병원의 외과 과장이었던 저, 해외 학회에도 다녀오고 최신 수술법을 익힌 저가 하루아침에 국가 반역자가 된 거죠. 제가 빼돌린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암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약품을 막으려고 몇 번이나 보고서를 올렸죠. 하지만 그 보고서가 오히려 제 무덤을 판 셈이었습니다. 윗선을 건드린 죄, 그게 제 죄목이었죠. 병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꼬리가 붙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제 뒤를 천천히 따라왔죠. 집에 도착해서도 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검은 차량, 그 안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죠.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북한에서 의사는 특권층입니다. 특히 저처럼 고위층을 담당하는 의사는 더욱 그렇죠. 평양 중심가 아파트, 배급 걱정 없는 생활, 자녀들의 좋은 학교, 모든 걸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죠. 김정은의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나라. 그게 북한이었습니다. 11월 12일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출근하면 동료들의 시선이 달랐죠. 평소 같으면 인사하고 차를 마시던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수술실에서도 간호사들이 필요한 말만 하고 돌아섰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 주변은 텅 비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끔찍했습니다. 검은 차는 이제 대놓고 따라왔죠. 신호등에 설 때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들의 얼굴, 무표정한 그 얼굴들이 악몽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집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중에 들리는 딸깍 소리와 누군가의 숨소리, 도청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죠. 제 남편은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했죠. 밤늦게 불려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돌아올 때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안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오늘도 회의였어? 제가 물으면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메모 하나. 거기엔 제 이름과 함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시에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들렀는지까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감시하도록 강요받고 있었겠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마저 저를 감시하는 이 나라. 제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뼈저리게 느꼈죠. 다음 날 새벽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남편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 가족을 지키려면 아내라도 감시해야 했다는 것.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 체제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깨달으며.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살 딸과 8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했던 말이었죠.
엄마, 오늘 선생님이 우리한테만 따로 질문했어. 엄마가 집에서 누구랑 통화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물어봤어. 아이들까지 이용하는 이 체제. 순수한 아이들을 부모의 감시자로 만드는 이 나라.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아이들이 이런 체제의 노예가 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특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유 없는 특권은 감옥일 뿐이었죠. 11월 18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심장 수술을 집도하던 중이었죠. 6시간짜리 대수술이었는데 막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하나가 들어왔죠.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균 수술실에 허가 없이 들어오는 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그 간호사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입니다. 명단이 최종 확정됐어요. 손에 들고 있던 메스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봉합이 거의 끝난 상태였지만 그 순간 제 손은 완전히 굳어버렸죠. 수술을 마치고 나온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숙청 명단.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북한에서 숙청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대가 멸족당하죠.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까지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제 10살 딸과 8살 아들이 그 지옥으로 끌려갈 거라는 생각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 안 라디오 볼륨을 높인 뒤 속삭였죠. 오늘 밤이래요. 우리가 잡혀갈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 희망이 있어. 내가 대학 당위원회에 탄원서를 냈어.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했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여보, 이미 늦었어요.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건 번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결연함도 있었습니다. 탈북하자는 거야? 네. 오늘 밤 떠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어요. 아이들까지. 길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었죠. 하지만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우리는 반역자 가족이 될 테니까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나갈 건데? 국경은 삼엄하고 우리는 이미 감시받고 있어. 저는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수면제였죠. 환자들에게 처방하면서 조금씩 빼돌린 것들이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믿어줄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설득하지?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진실을 말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 댁에 간다고 하죠. 평안도 시골 할머니 댁에. 그날 밤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작은 귀금속들, 아이들 옷 몇 벌,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 평생 모은 것들을 두고 떠나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자유냐 죽음이냐. 우리는 자유를 택했죠. 11월 19일 새벽 2시.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챙길 게 있었죠. 더 많은 수면제와 항생제, 그리고 진통제. 탈북 과정에서 필요할 의약품들이었습니다. 병원 약품 창고는 보안이 삼엄했지만 저는 열쇠를 갖고 있었죠. 특권층 의사의 마지막 특권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약을 챙기던 중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문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원이 지나갔고 저는 재빨리 약품을 가방에 넣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죠. 리지현 선생님. 돌아보니 조선족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병원에서 5년째 일하는 분이었죠. 그녀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경을 아는 사람.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제 조카가 그 일을 합니다. 오늘 밤 9시 대동강 다리 밑에서 만나세요. 반신반의하며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엔 30대 남자가 서 있었죠. 그는 자신을 브로커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가족이 4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중국까지 데려다 드릴 수 있어요. 대신 비용이 $10,000입니다. $10,000.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이었죠. 하지만 흥정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초소는 어떻게 통과하죠? 경비가 삼엄한데. 그가 웃었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준비하실 부분입니다. 수면제를 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걸 써야 합니다. 초소 경비병들에게 먹일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 지도를 받았죠. 탈북 경로가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는 지점까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수면제를 빵 반죽에 섞어 구웠죠. 겉보기엔 평범한 단팥빵이었지만 그 안엔 강력한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갈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엄마,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가 좋아하시잖아. 동네 분들께도 나눠드려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이 빵이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 되기를, 경비병들이 의심 없이 먹어주기를.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실패하면 우리 모두, 이미 우린 죽은 목숨이에요. 내일 새벽이면 보위부가 들이닥칠 거예요.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못 떠나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봤죠.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하는 그 눈빛.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평양에서의 밤이었습니다. 11월 20일 새벽 4시, 우리 가족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왔죠. 검은 차는 여전히 집 앞에 서 있었지만 새벽이라 경계가 느슨했습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미리 대기시켜둔 택시를 탔죠. 신의주 가는 첫 기차 타러 평양역으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역 근처에서 내려 브로커가 준비한 차량으로 갈아탔죠. 낡은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는 배추가 가득 실려 있었고 우리는 그 밑에 숨었습니다. 6시간의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배추 냄새와 먼지 그리고 덜컹거리는 진동. 아이들이 토하려고 했지만 참아야 했죠. 검문소를 여러 개 통과했는데 그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국경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안전가옥에서 잠시 쉬며 마지막 준비를 했죠. 밤 10시 우리는 국경 초소로 향했습니다. 초소엔 경비병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었죠. 브로커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평양에서 온 가족인데 친척 제사 때문에 급히 가야 한답니다. 경비병이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통행증 보여주시오. 브로커가 위조 통행증을 내밀었습니다. 경비병이 그것을 살피는 동안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배고프지 않으세요? 엄마가 만든 빵이에요. 순진한 얼굴로 빵 봉지를 내밀었죠. 경비병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양에서 만든 거라고? 네, 아빠가 직접 구운 거예요. 단팥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경비병의 경계가 조금 풀렸죠. 한 명이 빵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이 좋네. 그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옆에 동료도 하나 집어들었죠.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자 그들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졸리지? 한 명이 비틀거렸습니다. 다른 한 명도 초소 의자에 주저앉았죠. 15분 후 2명 모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브로커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우리는 초소를 지나 철조망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랐죠.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죠. 뛰어. 우리는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업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죠. 강을 건너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사살이니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발을 디뎠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얼음이 깨질까봐, 발소리가 들릴까봐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압록강의 얼음은 생각보다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총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떨고 있던지. 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탐조등 불빛이 강 위를 훑기 시작했죠. 우리는 즉시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뺨에 닿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죠. 움직이지 마. 절대로.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기침을 하려고 했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죠. 저는 재빨리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제 장갑으로 아이의 입과 코를 덮었죠. 아이가 숨을 쉬기 힘들어했지만 기침 소리가 나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제가 아이 귀에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 수도 없었죠. 탐조등이 다시 한번 지나간 뒤에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모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선이었죠. 국경 경비대 순찰선이 강을 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뛰어야 해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얼음 위에서 뛸 수는 없었죠. 자칫하면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순찰선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100m도 안 남은 거리. 하지만 중국 쪽 강도까지는 아직도 50m가 남아 있었죠. 그때 딸이 넘어졌습니다. 얼음에 미끄러진 거죠.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남편이 재빨리 딸을 안아 올렸고 저는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울면 안 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참아야 해. 딸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 어린 아이도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알았던 거죠. 드디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갈대숲으로 뛰어들었죠. 순찰선이 지나간 뒤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죠.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아이들도 모두 울었죠.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다시 북송되니까요.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중국 쪽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허름한 농가였지만 우리에겐 천국 같았죠. 따뜻한 방에서 라면을 먹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의 맛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중국을 횡단하는 2주간의 여정.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때론 걸어서 때론 화물차 짐칸에 숨어서 공안 검문소를 피해 다니는 나날이었죠. 베트남 국경까지 3,000km.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했는지 어느 날 밤 중국 공안이 우리가 숨어있던 여관을 급습했습니다. 우리는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렸죠. 아이들을 먼저 떨어뜨리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리를 다쳤지만 뛰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위기를 넘겼죠.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죠. 거기서 한국 영사관에 연락이 닿았고 신원 확인 후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죠. 그들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말 살았구나. 우리가 자유의 땅에 왔구나. 아이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죠.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스마트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무릎 부상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였죠. 북한에선 특권층인 저도 제대로 된 MRI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누구나 당연하게 받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의사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죠. 북한에선 약이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선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의료인 것 같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여기서도 의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이번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요. 남편은 시장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에서 당황한 일이 있었죠. 북한에선 모든 게 배급이었는데 여기선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어려웠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남편이 물으니 점원이 말했죠. 바코드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남편이 바코드가 뭔지 몰라 허둥대자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짜증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와서 한참을 우울해했죠. 나이 50에 뭐든 다시 배워야 한다니. 여기선 나도 바보 같아.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죠. 학교에 입학한 첫날 딸이 집에 와서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선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혼나지 않아. 오히려 칭찬받았어.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질문은 곧 의심이고 의심은 반역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컴퓨터 수업에 푹 빠졌습니다. 엄마, 나 프로그래머 되고 싶어. 여기선 뭐든 될 수 있대.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북한에선 보지 못했던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정착지원금으로 작은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첫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배달 음식이라는 것도 신기했지만 가족이 함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더 소중했죠. 아빠, 북한 생각나? 아들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죠. 가끔 생각나.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한국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면서도 천천히 적응해갔죠. 자유가 주는 혼란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매일 느꼈으니까요.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UN 인권이사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북한 의료 실태에 대해 증언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직 북한에 있는 동료들이 보복당할까 봐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제네바 UN 본부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각국 대표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저는 평양 최고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저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보낸 의약품의 90%가 권력층 손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중국에 팔아 개인 재산을 축적하고 그 돈은 핵무기 개발에 쓰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죠. 제가 몰래 찍어둔 서류 사진들, 의약품 횡령 장부, 그리고 고위층 전용 병원의 실태를 담은 자료들.
일반 주민들은 맹장 수술도 마취 없이 받습니다. 항생제가 없어 상처가 곪아 죽어가죠. 하지만 김정은의 별장엔 일본산 MRI가 3대나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한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북한 주민들은 저항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항하면 3대가 몰살당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무지입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제 증언은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나라가 대북 의료 지원 방식을 재검토했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죠. 물론 북한은 저를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탈북민들의 건강검진을 도왔죠. 그들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영양실조, 결핵, 기생충 감염,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질병들이었죠. 어느 날 20살 청년이 왔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청년이었는데 폐결핵 말기였죠. 북한에선 치료를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 살 수 있을까요? 청년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죠. 여기선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6개월의 치료 끝에 청년은 완치됐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죠. 그가 제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 힘을 줬습니다. 탈북이 단순히 개인의 탈출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은 통일연구원에 취직했습니다. 북한 경제를 분석하는 일이었죠. 아이들은 각자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딸은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고 아들은 정말로 프로그래밍을 배워 앱을 만들기 시작했죠. 가끔 악몽을 꿉니다.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보위부가 쫓아오는 꿈. 하지만 눈을 뜨면 안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사실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도 북한엔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죠. 제 증언이,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얻을 수 있죠. 우리 가족은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서 이 땅에 왔으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죽어갔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을 품고 죽어간 그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다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의대 과정을 다시 밟는 게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자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으니까요. 한때는 북한 권력층의 특권을 누리던 의사였지만 지금 그녀는 자유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 살아남은 그녀의 증언은 국제사회를 움직였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북한의 억압과 숙청을 피해 도망친 한 가족의 용기 있는 선택, 여러분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자유와 인간다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자랑스러운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녀의 탈출기는 단순한 생존의 기록이 아니라 한국인 모두에게 주어진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전할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